주간의 뉴스 중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도 CBS 장규석 기자, 오랜만에 CBS 이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이준규 기자가 갖고 온 소식은 엔저 현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목을 8년 만에 찾아온 엔저 현상. 8년 만에. 네, 내 경제 그리고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뭐 엔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네. 이게 좀 약간 내 경제와 우리 경제를 좀 다르게 봐야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당장 떠오르는 거는 일본에 여행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엔저 상황이 어떤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월요일 날이었죠. 19일 날에 엔화 환율이 2015년 6월 이후에 8년 만에 장중에 800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800원대. 890원대까지 네. 떨어졌는데 최근 10년 동안 엔화 환율을 좀 살펴보면 890원이 최저치고요. 최고치가 이제 1,170원. 네. 그러니까 최고치 고점 기준으로는 한 280원 정도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빠진 네. 거니까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사두기도 괜찮고 투자하기도 괜찮고 뭐 약간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뭐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게 이제 투자할 때 뭐 어깨냐 뭐 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게 무릎 아래에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그래요?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 발목까지는 아니어도 뭐 거의 웬만하면 이 정도면은 살만하지 않은가. 사도도 손해는 안 볼 정도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까지 원화가 떨어졌느냐, 엔화가 떨어졌느냐,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이 경제 성장을 좀 이렇게 주도를 하려고 그 금리 정책을 좀 굉장히 강력하게 좀 펼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사실 그동안에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 풀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주식 시장, 뭐 부동산 시장 이런 게 뭐 폭등하고 네.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거를 회수하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에게 공통적인 과제였는데. 그래서 다 금리 인상을 시도했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 네. 때문에 물가가 한번 또 빵 뛰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이 굉장히 뭐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가 잡겠다고 하면서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댔고 네. 덕분에 우리나라도 이제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좀 유발시켜서 경기를 네. 어떻게든 더 살려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단기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0.1%고요. 네,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0%입니다. 마이너스 0.1% 네. 0%면은 돈 빌리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도 딱 이걸 공부하면서 본 생각이 그럼 대출을 일본 가서 받을 거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근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그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지속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엔화 가치가 서서히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원인을 살펴보면 일본이 사실 그 90년대에 그 버블이 한번 터졌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도 붕괴되고 하면서 처음에는 뭐 잃어버린 10년으로 시작했다가 점점해서 이제 잃어버린 30년까지 늘어났는데 이거를 좀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좋다, 나쁘지 않다. 이럴 때 엔화를 더 풀자. 그래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산업들이 좀 활성화가 되고 수출도 잘 늘어날 것이다. 이런 판단을 좀 하면서 이제 이런 정책을 유지하는 거죠. 그럼 지금 엔저는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 4%대로 올라섰는데 이게 40년 만이랍니다. 맞아요. 네. 40년 만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사실 다 물가 거의 4%도 그냥 보통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동안 8, 9% 유지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고 우리나라도 사실 작년에 5%, 6% 찍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다가 이렇게 붐이 일어나니까 주가들까지 각종 종목들이 이제 신고가 기록하는 등 굉장히 좀 뭔가 활성화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원화 같은 경우는 반대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경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수출이 부진한 상태여서 작년부터 계속 지금 무역 수지 적자 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상저하고라고 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살아나지 않겠냐.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 좀 더 확실하게 살아난다는 전망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런 심리들이 발동을 하면서 네. 이미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좀 약간 평가가 절상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격차가 그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엔화와 원화 간에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엔저가 심화가 되면서 이제 800원까지 내려갔는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엔화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지금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니냐 엔화로 이런 생각 사놔야 들 된다. 수밖에 네. 없어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행을 아니 이 정도면은 언젠간 일본 내가 좋아하니까 여행을 갈 텐데 그렇죠. 네. 그러면 아니 돈 싸둘 미리 때 좀 사두면 사두자. 그리고 네. 이제 그것도 있지만 이제 가치가 올라갈 테니 이제 뭐 투자를 하자. 그래서 직접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뭐 간접 상품 같은 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 활성화한데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 투자 커뮤니티를 좀 살펴봤더니 뭐 95층에 들어갔어요. 뭐 93층에 들어갔어요. 뭐 이런 아,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주식 같네요. 예, 이게 마치. 뭔가 했더니 이제 950원. 예, 950원대에 들어갔다. 자기는 930원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제 어차피 지금 오늘 아마 아침에 이제 제가 살짝 보고 나와봐는 이제 900원대 초반, 한 910몇 원, 뭐 20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면은 이제 들어갈 만하다 이런 판단들이 된 것 같으니까 네.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전도 많이 하는데 요즘은 그 예전에는 이제 은행에 직접 가서 대면으로 환전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앱으로도 환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대 환율 같은 거 적용해 주는 그런 앱들이 있거든요. 제가 특정 업체 뭐 투자사 증권사 얘기하면 이제 약간 광고가 되니까 그렇게 말씀 안 드려도 좀 찾아서 아 어디가 이제 요거 여긴 100%네 90%네 이런 게 있으면은 자기 혹시 뭐 이용하시는 곳이 있다거나 하면은 네. 요번 기회에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네. 근데 뭐 이런 심리가 뭐 여기서만 이렇게 내게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 환전 규모가 KB국민하고 신한, 하나, 우리은행까지 4대 시중은행 그 5월 달에 네. 엔화 매도액이 301억 6,70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네. 이게 그 전월인 4월보다는 73억 2,800만 원이 늘어난 수치고 네, 네. 그다음에 1년 전보다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늘어났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5월에 62억 8,500만 원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300억 엔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 246억 8,2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1년 사이에 4.8배, 그러니까 5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5월 자료지 않습니까? 네. 근데 6월은 환율이 더 떨어졌거든요. 더 늘어났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더 많이 사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엔화의 어떤 예금 직접 엔화로 예금하는 그러니까 달러화 예금 있고 그렇죠. 원화 엔화 예금 예금 여러 가지 있죠. 예금 있지 않습니까? 요 예금도 이번 달 중순 6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이맘때보다 38%가 늘었다고 합니다. 아, 다들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셨네요. 네. 근데 이게 예금 같은 경우는 그 사거나 뭐 이렇게 좀 뭐 ETF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랑 다르게 직접 예금을 가는 건 약간 불안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40% 가까이 늘었으니까 네. 이 정도면 뭐 엄청나게 낮은 거라고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엔화 선물 ETF 이런 것들도 계속 가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거는 뭐 엔화 뭐 얘기긴 하지만 또 여행도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일본 여행을 사실 좋아해서 예전에는 몇 번 다녔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일본 놀러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저희가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면서 해외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장 많이 가시는 곳 중에 하나가 동남아, 일본 이런 데 네. 가까운 데들이라서 그 상품들이 되게 비싸졌어요. 아니 안 그래도 최근에 지인이 동남아 여행 갔다 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물가가 좀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렴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뭐 그렇게 싸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 중에 한번 그 바가지 요금 한번 해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장 원리라는 게 똑같거든요. 야, 뭐 한국에서 관광객들 무지하게 오네? 야, 그 걔들한테 팔던 거 좀 더 비싸게 뭐 이런 심리가 너무 당연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에 이제 그 항공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가서 숙박비라든지 이제 이런 게 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 정부 관광국이 이제 지난 22일에 그 5월에 일본 방문 외국인 수를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189만 8,900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1년 전보다 12.9배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12배 이상 더, 네, 13배 가까이. 많이 지금 일본 물가가 싸고 엔저도 있고 하니까 많이 가는 거네요. 네, 여러 가지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제 갈 만한 요인이 말씀하신 그 생각보다 일본 여행은 좀 싸더라고요. 네. 근데 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우리나라 아니면 한국 사람 제일 중국? 많을 것 뭐, 같은데. 네. 예. 제가 뭐 질문 자체에 저희가 있는 것처럼 느끼실 텐데 네. 27%가 넘는
그 51만 5,700명이 한국인이었어요. 50만 명이 일본을 그러니까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에 4분의 1 이상이 한국인인 거예요. 진짜 많이 갔네요. 전 세계 200 몇 개국의 나라가 있는데 한국인이 그 전체 4분의 1 넘게 차지하는 거고 뭐 거리가 가깝다고 하지만 그거 감안했을 때도 뭐 대만 같은 경우가 30만 명, 미국 18만 명, 홍콩 15만 명, 중국이 한 13만 명인 걸 감안을 하면 인구라든지 경제 규모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진짜 많이 간 거죠. 그러네요. 네. 물론 뭐 중국이 아직 그 일본에 대해서 뭐 중국이 여러 가지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 관광은 아직 허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근데 또 1월부터 5월까지 누계를 찾아봤더니 29.9%예요, 한국인이. 거의 30%입니다. 그럼 이게 6월, 7월, 8월 여름 휴가 기간 더 지나면 늘어날 수 더 있습니다. 늘어날 수 있겠어요. 진짜. 그리고 진짜 엔저가 이렇게 더 계속 지속이 되면 충분히 유입 요인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전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수출 문제 때문에 한동안 노제팬 막 그래서 운동 세게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염수 때문에 지금 뭐 소금 사재기, 뭐 해산물 먹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그렇죠. 네. 일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또 야 이게 웬 떡이냐 이러면서 온천이 가서. 내는 거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죠. 또 이제 또 뭐 그 해산물 요리라든지 또 일본 맥주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그냥 해산물은 조금 캥긴다. 근데 이제 아까 그러니까 내 경제, 나의 개인의 경제와 나라의 경제는 다르다 하셨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딱 그 캐치를 하셨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돌려서 우리 경제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기업, 그다음에 국가 경제를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일본이 우리나라랑 같이 물론 일본은 이제 인구가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내수도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되지만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본도 기술력 그다음에 전자 예전에 중심으로 해서 수출하는 나라였지 않겠습니까? 그거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도 글로벌 기업들 중심으로 전자 산업의 어떤 트렌드 세팅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굉장했던 나라였는데 뭐 지금은 예전만큼 못하지만 그래도 전자랑 IT 중에서 우리나라랑 이제 기업들 간에 수출 품목 겹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삼성전기나 LG노텍 이런 데서 만들고 있는 그 세라믹 커패시터나 뭐 센서 이런 부분들이 일본의 뭐 무라타라든지 미쓰비시 전기라든지 이런 데랑 뭐 직접적으로 좀 아직까지 경쟁을 세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환율 때문에 밀려버리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밀려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일본 제품이 더 싼데 그쵸. 이렇게 사가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완성차 분야도 네. 지금 도요타도 세계적인 기업이고 현대차 그룹 같은 그쵸. 경우도 글로벌 3위까지 올라오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부분이 당연히 미국 시장, 그다음에 유럽 시장 이런 네. 부분을 신경을 쓰게 될 텐데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은 전기차로의 어떤 그 전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 차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왜냐하면 초기에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 시장 어떻게 선점하는 장악하느냐 게 중요하죠. 근데 그런 시기에 이런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을 밀려버리게 되면 그 부분도 좀 우려의 지점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수출 경합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경합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붙는다. 서로,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특정 국가 간에 어떤 수출이나 이런 품목들이 좀 겹쳐져서 그래서 요런 외부 영향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요거를 살펴보는 지수인데 이게 엔화가 하락할 경우에 우리 수출이 받는 타격이 꽤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은 N달러 환율,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통상의 기준이 달러니까요. 네. N달러 환율이 이제 1%포인트 상승, 즉 엔화 가치가 그만큼 낮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수출 가격은 0.41%포인트, 네. 수출 물량은 0.2%포인트. 그래서 결국 수출액이 얼마 떨어지냐? 0.61%포인트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60% 정도. 1이 오르면 한 0.6 정도가 손해를 보는 거죠. 정비례 수준인데. 네네. 이게 좀 지금 굉장히 좀 우려의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영향도가 굉장히 크네요. 네. 근데 이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좀 엔화도 좀 사놓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가 경제 관점에서는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뭐 과거와 다르게 뭐 한일 기술이 좀 많이 좀 발전 서로 고도화가 됐고 그래서 이제 수출도 세분화가 많이 돼서 좀 피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는 해도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그 아직까지는 그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상황이 아주 굉장히 길게 지속되진 않는다고 해도 지금 나라 경제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더 낮은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상저하고 얘기가 처음에 많이 나오다가 점점 그 전망치를 더 낮추면서 1% 초반까지 낮추면서 상저 하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사실 달갑지는 좀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인 줄 알았는데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소식이네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또 이런 정책을 계속 펼칠 수가 없는 게 사실 금리가 그렇게 낮고 유동성을 계속 높이고 그다음에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네.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내수에 굉장히 큰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소비가 이제 일본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들은 많겠지만 또 관광객이 와서 돈을 많이 쓰겠지만 일본인들 지갑은 또 안 열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는 조금 지금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한 1년 이상 지나가게 되면은 뭐 완연하게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고 네. 그래서 그 동안을 좀 버틸 수 있게끔 좀 그 원래 그 국가들 간의 그 스와프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유동성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일본 정부랑 좀 얘기를 더 하고 특히 최근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중시하면서 사실 한일 관계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이럴 때 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한테도 좀 이렇게 지원들을 좀 해줘서 네.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좀 여유를 주면 충분히 또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잘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